인도양, 명예와 힘, 호의 선장이 보낸 암호화된 보고서는 센세이널한 것이었다. 보고서를 직접 읽어본 김정은은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는 사안을 부하들에게 맡기기 싫어한다는 점에서 워싱턴의 트럼프와 비슷했다. 트럼프는 읽지도 않고서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선장은 열간 등압 압축법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명칭을 제대로 쓰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별 의미 없는 약자 GDM도 틀리지 않게 써놓았다. 반면 국제적 핵무기 전문가 알란 칼소는 그의 펜 끝에서 스위스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실수는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행운이라 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외무장관이 핵무기와 관련하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니만 며칠 후에는 역시 스웨덴 사람인 핵무기 전문가가 등장한다? 음모론으로 가득 찬 뇌에게는 의심하기 딱 좋은 얘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선장의 실수 덕분에 상황은 그럴듯해져 느껴졌고 김정은은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명예와 힘 호는 며칠 후에 평양 남쪽에 위치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잘하면 김정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래, 언론전도 전쟁이야. 유엔과 그 스위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공화국은 이 영역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어? 최고 영도자는 비서를 불러 짤막하게 지시했다. 스웨덴 대사를 데려와. 네, 최고 용도자 동지. 그런데 언제 말씀이십니까? 당장. 저와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최고 용도자가 1시간도 못 되어 주석궁에 헐레벌떡 달려온 레벤스티 에르나 대사가 물었다. 당신과 할 얘기는 별로 없고 할 말은 있소. 김정은이 대꾸했다. 비공식 회담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초청하기로 결정했소. 여기 오고 싶다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소? 마르고트 발스트롬입니다. 스웨덴 외무장관이죠. 좋소. 오라고 하시오. 지금 당장.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대사는 이날 두 번째로 같은 말을 했다. 그러고는 또다시 뒷걸음쳐서 최고 영도자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이때 속으로 웅얼거린 말은 자기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다. 탄자니아. 미국인들과 달리 독일인들은 우주 공간에서 특별히 뛰어나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상에서야 아주 강했고 특히 아프리카에선 그랬다. 독일의 CIA라 할 수 있는 독일 연방정보부는 전 세계에 산재한 비밀 사무실 중 하나를 다르에스 살람 시내의 한 이발소에 설치했다. 그곳 책임자는 자기중심적이고 비호감이지만 능력이 없지는 않은 남성 요원이었고 그의 부하는 온순한 성격에 우울증에 빠져 있지만 능력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여성 요원이었다. 수개월 동안 콩고의 연구소 조수에 대해 조사 작업을 벌이고 모두가 가명 아래 신분을 감추려 드는 환경 가운데서 끈기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다르에스 살람 주재의 독일 연방 정보부는 소량의 농축 우라늄이 곧 콩고를 떠나 탄자니아를 거쳐 남쪽으로 갈 거라는 서로 일치하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만한 A 요원에게 있어서 세계를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성탄절 기간에 본국으로 돌아가 위태로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다. 온순한 B 요원은 이 현실을 받아들였고 성탄절과 새해를 다르에스 살람의 이발소에서 혼자 보내야 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돌아가야 할 가정도 없었으니 웨델하임의 치과 의사인 그녀의 남편은 얼마 전에 더 젊고 더 멋진 치아를 가진 여자로 갈아탔던 것이다. 휴가가 끝난 뒤 그들은 다시 퍼즐 맞추기 작업을 매일
그리고 매주 끈기 있게 해나갔다. 우라늄은 콘고를 떠나 모잠비크로 간 듯했다.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곳의 지배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반군 출신으로 김정은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거만한 요원과 온순한 요원은 속이 탔다. 우라늄은 어선에 실려 예전에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섬인 마다가스카르로 향했다. 거기서부터 자취는 흐려져 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A 요원은 상관의 자격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임무를 B 요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온순한 B 요원은 며칠 동안 분석해 본 끝에 세 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가장 개연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우라늄이 아직 마다가스카르에 있다는 거였다. 우라늄을 다시 포장하여 온 길을 되돌아간다? 이건 별로 논리적이지 못한 가설이다. 그게 아니라면 하늘이나 바다를 통해 어디론가 가고 있을 거였다. 그런데 비행기로 이동한다면 필연적으로 국제공항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짐 속에 우라늄 몇 킬로그램이 든 상태로 그렇게 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왔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운송 수단인 선박인데 온순한 비요원은 우라늄이 대양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선박에 실려 마다가스카르 섬을 떠났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마도 인도양이나 대서양 쪽으로 갔으리라. 거만한 A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이름으로 보고서를 베를린에 보냈고 그의 부하는 이에 대해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다음 단계는 최근에 토아마시나 항구를 거쳐 간 모든 화물선의 리스트를 뽑는 일이었다. 신통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A와 B 요원은 문제가 된 기간에 마다가스카르 근해에 있었던 모든 의심 가능한 배들로 조사 범위를 확장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은 딱 하나. 북한의 화물선 명예와 힘호였다. 이 화물선은 쿠바의 아바나에서 평양으로 항해하다가 보름 전에 마다가스카르 남단 바로 옆을 스쳐 갔던 것이다. 미국이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휴대폰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썩 좋지 못했다. 메르켈 총리는 문제의 휴대폰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을 CIA가 듣고 있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이처럼 양국 관계가 경직된 이유도 있었지만 인간 자체가 못 되먹은 독일 연방정보부 아프리카 지부 책임자는 왜 CIA가 명예와 힘호의 정확한 항로를 추적하고 현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그의 미국 동료에게 설명할 때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A 요원으로부터 문제의 북한 선박은 브라질 폭스바겐 공장에서 벌어진 산업 스파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은 CIA는 그들이 아는 것을 모두 알려주었다. 불평하지도 꾸물대지도 않고 제꺼덕 말이다. 총리의 휴대폰에 저지른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그들은 독일인들에게 빚이 있는 셈이었고 그 빚은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였다. 북한 화물선은 그들의 목적지를 고려해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마다가스카르 해안에 접근했다고 한다. 미국 인공위성이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선박이 섬을 따라 돌면서 항속을 늦추기까지 했다는 거였다. 독일 요원들은 우라늄이 곧 북한에 도착하여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규탄에 맞지 않는 핵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거라는 심각한 결론에 도달했다. 비상사태였고 서둘러야 했다. 아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명예와 힘호는 이미 2시간 전에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고 이날 안으로 남포항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한 우라늄이냐 플루토늄이냐 플루토늄으로 갈까 우라늄으로 갈까 김정은은 그 답이 플루토늄이기를 바랐고 만일 러시아인들이 원심 불리기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그리 됐을 것이다. 혹은 북반구에서 평양 원자력 연구소 소장보다 더 한심한 유일한 인물이 100km 북쪽에 있는 영번 플루토늄 공장의 책임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리 됐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공화국에 큰 대가를 강요해 가며 이룩한 성과는 미국과 그 꼭두각시들을 조금 약 오르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힘의 과시가 되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하여 김정은은 영변 플루토늄 공장 책임자를 무능하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국가 반역죄의 죄목으로 처단해 버렸다. 이것은 최고 영도자의 모든 결정이 그렇듯 올바른 결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능한 인물을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무능한 인물로 교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평양의 연구소 소장이 겁에 질린 얼굴로 벽에 바짝 붙어 다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결국 최고 영도자 자신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해외 암시장에서 농축 우라늄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3에서 4kg만 사기로 했다. 러시아인들이 추천한 공급자가 과연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해야 했고, 보다 많은 양의 구매로 넘어가기 전에 밀반입 루트를 시험해 봐야 했다. 수백만 달러치의 피 같은 우라늄이 악마들에게 압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니까 말이다. 우라늄 몇 킬로그램을 가지고는, 심지어는 반 톤을 가지고도 전면전에서 승리하기에는 충분치 못했지만 김정은이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다. 그는 남한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혹시나 미국을, 아니 괌이라도 적중시킬 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었다. 물론 4kg은 별것 아니었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다. 즉, 그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워싱턴의 개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했던 짓을 북한에게도 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하는 거였다. 앙칼지게 물어뜯을 힘이 없는 나라는 산 채로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었다. 또 핵무장 프로그램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인민의 사기와 최고 영도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김정은은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인물이 인도양 한가운데에서 버드나무 바구니를 타고 표류하다가 북한 화물선에, 그것도 우라늄을 시험적으로 운반해 오는 배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여기에 어떤 초월적인 힘이 개입했다고 믿고 싶었다. 물론 그 사람이 그의 주장대로 핵무기 전문가여야 하겠지만 이 점은 곧 확인할 수 있으리라. 어쨌거나 그 귀한 인물을 데려오는 선장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는 친구임에 틀림없었다. 이 친구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리라. 그리고 보위부장으로 하여금 그를 철저히 감식해 하리라. 이 친구는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는 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쿠데타도 생각해 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세상에는 우라늄이 얼마든지 있었다. 물론 공급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 그걸 찾아낸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우라늄의 주요 공급자가 미국인들이 콩고에 세운 시설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아주 고소하게 느껴졌다. 수소 폭탄이 있다면야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것을 만들려면 우선 제대로 된 플루토늄 생산 라인이 있어야 하고 평양과 영변의 얼뜨기들에게 이걸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하여 헬륨 원자를 만들기 위한 엄청나게 복잡한 무언가와 또 어쨌든 김정은의 두뇌는 연구원들이 반나절이면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사소한 것들로 무겁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민족의 자산이었다. 수소 폭탄은 단 한 발로 일본과 남한을 지도에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문제는 그리 되면 30초 후에 북한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저 못 대먹은 미국 놈들과 일본 놈들과 남조선 놈들이 김정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폭탄은 그가 원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터였다. 아쉽지만 수소 폭탄은 아직 시기상조였다. 플루토늄 공장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라늄이 태평양의 물살을 가르며 달려오고 있고 또 어쩌면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인물도 같이 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전 세계로 하여금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였다. 북한 최고 영도자는 결코 틀리는 법이 없으므로 김정은은 그가 추진하는
핵무장 계획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인 101살 먹은 노인이 평양에서 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남포항에 곧 도착한다는 명예와 힘호 선장의 보고를 듣고 나서 애송이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저녁에 차를 들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스위스 사람 칼소는 정말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핵무기 전문가일까? 명예와 힘호 선장의 보다 상세한 두 번째 보고에 따르면 칼소는 플루토늄 제조와 관련하여 공화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걸 보면 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또 그의 국적이 스위스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김정은 자신도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살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스위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물론 그들은 요즘의 거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을명스러운 자본주의자들임을 틀림없다. 아니, 누구보다 지독한 자본주의자들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빌어먹을 스위스 프랑을 엄청나게 떠받든다. 마치 스위스 프랑에는 북한의 원화에 없는 뭔가가 있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머릿속에 뻐꾸기 시계를 박아 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해냈다. 한마디로 스위스 출신의 핵무기 전문가가 돌팔릴 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이 스위스 노인을 만나 보기 전에 사람들을 시켜 철저히 체크해 봐야 하리라. 하여 김정은은 얼마 전에 사라진 과학자의 후임인 영변 플루토늄 공장의 연구소 소장에게 연락했다. 새 소장은 아직 공장의 문제들에 대해 추궁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우선은 스위스 노인이 북한 땅을 밟자마자 그 노인을 만나서 최고 영도자에게 데려가기 전에 정말로 노인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임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여기는 남포항 사복 차림의 중년 남자 하나와 젊은 군인 6으로 구성된 환영단이 배에서 내리는 알란과 율리우스를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칼 쏜
선생과 연손 선생이시오. 중년 남자가 영어로 물었다. 오, 제대로 보셨소. 알란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칼손이오. 그런데 댁은 누구시오? 우린 최고 영도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소만. 보아하니 댁은 최고 영도자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최고 영도자는 댁이 아닐 거고. 사복 차림의 남자는 임무에 바짝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알란의 수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소. 난 최고 영도자 동지가 아니오. 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한 연구소 소장이오. 당분간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소.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방을 근처에 마련해 놨소. 만일 대화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는 두 분을 최고 영도자 동지께 모시고 갈 거요. 자, 날 따라오시겠소? 상황이 급박하여 1초도 허비할 시간이 없소. 연구소 소장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항만 사무실들을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고 6명의 젊은 군인들은 경호를 위해 알란과 율리우스를 둘러쌌다. 얼마 후에 세 사람은 최고 영도자의 지시에 따라 항만 직원들이 마련해 준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병사들은 문 앞을 지켰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먼저 칼손 선생부터 시작하겠소. 왜냐면 당신은 자신이 핵무기 전문가이며 우리 공화국을 위해 기꺼이 봉사할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정말로 봉사할 뜻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소. 간단히 말해서 내 임무는 당신이 사기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요. 뭐? 사기꾼이라고? 알란은 기가 막혔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없는 과거를 하나 꾸며냈다 해서 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니, 난 사기꾼이 아니야. 그저 평범한 늙은이일 뿐이야. 긴 여행에 지친 늙은이. 조금 배고프고 목마른 늙은이.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힘들어하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율리우스는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농부야. 특히나 녹색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지. 지금까지 율리우스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 하기야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여기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전 녹색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해요. 연구소 소장은 율리우스가 키우는 작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는 탁자 위로 몸을 기울이고는 알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정직한 분이라니 정말 다행이오. 단지 난 우리 핵무기 전문가 선생께 나 역시 전문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소. 아스파라거스 같은 엉뚱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나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이오. 그러니 내 질문에나 똑바로 대답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하겠소. 당신은 어떤 동기로 우리 공화국을 도우려는 거요? 율리우스는 비록 신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신이 있는 나라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도를 드렸다. 제발 알란이 너무 오버하지 않게 하옵소서.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그렇게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는데? 알란이 대꾸했다. 정말로 전문가라면 어디 내 도움이 필요하겠소? 아까 언급하신 연구소는 아마도 플루토늄 공장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 북쪽의 공장에서 일하시오? 뭐,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당신네는 측정 가능한 양의 군사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을 테니까. 단 몇 초 사이에 연구소 소장은 대화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알란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이 플루토늄이라는 놈은 엄청나게 복잡한 거라오. 내 생각으로는 당신네는 우라늄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기에 당신네는 벌써 이 사실을 깨달은 듯하고 진정한 사기꾼들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태연하게 말하기 때문에 감히 저항하기 힘든 법이다. 소장이 애초에 지녔던 자신감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내가 한 질문에나 대답하시오. 그는 짧게 말했다. 기꺼이 대답하리다. 다만 난 지금 이팔 청춘이 아니라서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잊어버렸소. 연구소 소장도 거의 잊어버렸지만 열심히 기억을 더듬은 끝에 질문을 다시 반복할 수 있었다. 사실 알란은 북한을 돕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북한 방문에서 살아남는 것을 마다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어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었다. 소장, 주위를 둘러보시오. 알라는 갑자기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깥에는 공업지대의 황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녹지라고는 시뻘겋게 녹이 쓴 창고의 좌측에 서 있는 죽은 단풍나무 한 그루가 다였다. 세상에 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아름다운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거라. 풍요로운 자연, 헌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갈수록 사악해져 가는 세계에 대한 투쟁. 누군가는 이 사랑과 평화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소. 며칠 전에 당신의 나라는 나와 내 친구 율리우스를 구조해 주었다오. 적어도 이 빚은 갚아야 하지 않겠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당신네를 도와드리겠소. 만일 아스파라거스 재배를 최적화하기 위해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이 율리우스만 한 사람이 없다오. 그리고 만일 당신들이 아마도 확보해 놓았을 농축 우라늄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몸에게 물어봐야 한다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연구소 소장은 자기 나라를 칭찬하는 말에 우쭐해져 고개를 끄덕이고는 공화국은 연손 선생보다는 칼손 선생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소? 보고서에 따르면 칼손 선생은 열간 등압 압축법의 전문가라 하던데 사실 연구소 소장은 죽어라 뒤져보았지만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는 더욱 알 수 없었고 율리우스는 다시금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로스앨러모스에서 일하던 시절이 생각나는군. 알란이 대답했다. 당시 미국인들은 원자 폭탄을 만들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었는데 결국에 내가 끼어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짝 귀뜸해 주었지. 하지만 인터넷에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을 거요. 그렇지 않소? 그렇다. 아무것도 없었다. 연구소 소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단지 40년 전에 인터넷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열간 등압 압축법은 내가 제네바 부근의 한 비밀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라오. 알라는 말을 이었다. 내가 방금 여기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밀스러운 곳은 아니지만 말이야. 당신도 아시다시피 현 수준의 농축 우라늄의 임계 질량은 25kg, 더 정확히는 25.2kg이지. 그런데 내가 개발한 농축법을 사용한다면 중성자들은 훨씬 오랫동안 제자리에 붙어 있게 되고 연쇄 반응은 갈수록 가속되어서 결국 훨씬 적은 양의 핵심 동위 원소로서 목표물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된다오. 특히 몇 톤이나 되는 폭탄을 비행기에 싣는 것보다는 핵탄두를 미사일에다 매달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주 편리한 기술이라 할 수 있지. 알라는 이 25.2라는 수치를 어딘가에서 읽은 적이 있었고 너무나도 차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소장도 믿게 되었다. 그럼 세부적으로는 소장이 다시 물었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주나 되겠소? 최고 용도자께서는 얼마든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지. 만일 그러시다면 나와 또 여기 계신 아스파라거스 재배자 선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린 먼저 뭔가 요기 좀 하고 무엇보다도 침대를 하나, 아니 그보다는 2개를 얻었으면 하오. 율리우스와 나는 비록 절친이기는 하나 잠은 따로 자고 싶으니까. 그렇게 배를 좀 채우고 휴식을 취한 다음 당신에게 기꺼이, 아니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여 소장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소. 정말이지 101세 노인은 타고난 달변가였다. 연구소 소장은 알란이 추측하고 있는 바대로 김정은은 절대로 1에서 2주일을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1시간 이상도 기다리지 못할 거였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다. 소장은 상황상 필요하다면 2 스위스 노인에게 음식과 잠잘 곳을 제공하는 대신에 뒤통수에 총알을 1발씩 박아 줄 권한이 있었다. 또 그게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이들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노인네는 정신 사나울 정도로 수다스러운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라늄 임계 질량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무나 자신만만해 보였다. 소장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입에 물고는 자신의 라이터를 뒤적거렸다. 그러자 율리우스가 발리에서 슬쩍한 라이터를 그에게 내밀었다. 소장은 감사를 표하고는 길게 한 모금을 빨았다. 두 번째 모금을 빤 다음 그는 서둘러 결정해 버렸다. 그렇다. 서둘러야 했다. 최고 영도자 동지는 유엔 특사를 평양에 초청하셨고 그녀와 스위스인들을 함께 보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이 유엔 특사는 언제고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생의 그 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볼 것이오. 소장이 말했다. 여기에 대해선 절대로 실수하지 마시오. 하지만 먼저 두 분을 최고 영도자 동지께 데려가게 하라고 요청하겠소. 소장은 라이터를 잃어버려서 기분이 언짢았지만 자기 목소리가 아주 자신 있게 들려서 기분이 좋았다. 실제 마음보다도 훨씬 자신 있게 들렸다. 그가 살아 있는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그렇지 못할 거였지만 말이다. 그는 바싹 얼어 있는 6 군인에게 외국인들을 대기 중인 차로 인도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알란과 율리우스는 북한 최대의 위험 인물과의 면담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남은 일정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제 그들은 GAZ-3111의 뒷좌석에 가운데 낀 북한 병사의 양 옆에 앉아 있었다. 이 GAZ-3111은 러시아인들이 2004년에 단 9대 생산하고 포기해 버린 모델로 자기들은 대신 크라이슬러와 계약하고는 이 똥차들을 북한에다 보낸 것이다. 안녕하시오. 난 알란이라고 하오. 알란은 군인에게 러시아어로 명랑하게 인사를 건넸으나 군인은 묵묵부답이었다. 앞좌석의 두 군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한 그는 율리우스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최고 영도자와의 오후 시간은 이보다는 덜 따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율리우스도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따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은 인지 능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율리우스가 취하고 있는 전략, 자신의 목숨을 아무 생각 없는 101살 노인네의 손에 맡기는 전략은 정말이지 실행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는 깊이
심호흡을 하고 눈을 꽉 감고는 속으로 999부터 시작하여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얼마간 도움이 되는 걸 느꼈다. 알라는 율리우스가 뭔가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느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율리우스가 속으로 200까지 도달했을 때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던 알라는 검은색 태블릿으로 뭔가 재미있는 것을 읽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187, 186.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율리우스는 셈을 중단하고 두 눈을 번쩍 떴다. 이런 엿 같은. 그는 소리쳤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난 뉴스거리가 될 거란 말이오. 그 빌어먹을 열간 등압인지 얼간이 등신인지 뭔가 하는 것에나 좀 집중하면 안 되겠소? 10분 후에 영감은 우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과 얘기해야 한다고. 그러니 그 빌어먹을 태블릿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요. 알라는 눈길을 왼쪽으로, 그러니까 율리우스 머리 뒤쪽의 차창으로 돌렸다. 10분 후에? 아냐, 자네가 잘못 생각했어. 우린 벌써 도착한 것 같아. 알란과 율리우스는 드디어 북한의 심장부에, 다시 말해서 넓이가 300평방미터이고 천장 높이가 16m나 되는 최고 영도자의 웅장한 집무실에 인도되었다. 방 저쪽에는 서류 가방 하나, 인터폰, 깃펜 한 자루, 서류 몇 장이 놓인 참나무 책상이 보였고 그 뒤의 벽에는 영원한 주석의 거대한 초상화 4점이 걸려 있었다. 최고 영도자 자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을 인도에 온 군인들이 서둘러 두 문을 닫고 나간 뒤 두 노인은 얼마 동안 방 안에 혼자 있어야 했다. 야, 이거 여기서 연도 날릴 수 있겠는걸? 창문을 열어 바람만 조금 통하게 한다면 말이야. 알란이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심지어는 열기구도 띄울 수 있겠어. 열간 등압 압축법이나 집중하라고요. 율리우스가 쏘아붙였다. 내 말 듣고 있어요? 열간 등압 압축법.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알란은 이런 말을 하여 이미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친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바로 이때 책상 뒤편의 조그만 문이 열렸다. 가죽 권총집을 찬 군인 한 명이 들어와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 뒤로 최고 영도자가 뒤뚱뒤뚱 걸어 들어왔는데 거창한 칭호에 비해서는 팔다리가 다소 짧다고 알라는 생각했다. 자, 두 분도 거기 앉으시오. 김정은이 책상 맞은편의 두 의자를 가리키며 청하면서 자신도 안락 의자에 털썩 궁둥이를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최고 용도자님. 율리우스가 공손하면서도 주눅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고맙소. 알란이 말했다. 그런데 혹시 이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뭔가 마실 만한 게 없겠소? 지금 식사 준비하는 게 어렵다면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줄 수 있고. 김정은은 서먹한 분위기를 깨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소련제 인터폰을 통해 차를 주문했다. 그러자 10분도
안 되어 한 북한 군인이 쟁반을 수평으로 받쳐 드느라 뻣뻣하기 이를 데 없는 자세로 들어왔다. 그는 그의 언어로 뭐라고 했는데 아마도 늦게 가져와서 죄송하다는 말인 듯했다. 최고 연구자는 그를 내보내고 두 손님을 향해 찻잔을 들어 올렸다. 자, 우리의 길고도 유익한 협력 관계를 위하여 아니면 그 반대를 위하여. 알라는 차를 마시는 신용을 했다. 율리우스도 방금 최고 연구자가 건배하며 흘린 암시에 바짝 얼어서는 알란처럼 했다. 하지만 끔찍한 차 맛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계속 알란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1세 노인은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적어도 한 가지 재능은 특출했으니 바로 어느 상황에서고 살아남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었다. 일단 공을 알란에게 넘기고 자신은 앉아서 구경이나 하는 게 상책이었다. 최고 영도자님, 그가 말했다. 저는 율리우스 연손이라고 하옵니다. 전 여기 계신 세계 최고의 핵무기 전문가이자 제 친구이기도 한 알란 칼손 씨의 수석 조수로서 이분께 기꺼이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잠깐. 김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을 내밀었다. 우린 지금 내 집무실에 있고 누가 말할지는 내가 결정하겠소. 당신이 수석 조수라 했소? 그렇다면 다른 조수들은 어디 있소? 율리우스가 간신히 뽑아낸 언어 능력은 금방 다시 사라져 버렸다. 이를 알아챈 알란이 서둘러 구조에 나섰다. 최고 영도자님, 내 조수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물론 최고 영도자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말이죠. 김정은은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자신의 미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말이다. 알겠소. 그렇게 하시오. 그는 불쌍한 율리우스를 놓아주면서 대답했다. 네, 좋아요. 알란이 말을 이었다. 우선 나는 지금 이 나라를 둘러싼 사악한 세력들에 대한 최고 영도자님의 치열한 투쟁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소. 우리 최고 영도자께서는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유업을 훌륭히 이어가고 계시지. 율리우스의 머릿속에 다시 희망의 빛이 어른되기 시작했다. 알란은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고 있었다. 선생께서 거기에 대해 뭘 알고 계시오? 김정은의 어조가 약간 방어적으로 변했다. 사실 김정은이 하는 일들에 대해 알란이 아는 것이라곤 검은색 태블릿에서 읽은 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항상 예쁜 것만은 아니었다. 오, 난 다 알고 있어요. 알란이 대답했다. 하지만 최고 연구자님의 공적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최고 연구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거라서.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적어도 시간에 관한 하는 사실이었다. 유엔 특사인 스웨덴 외무장관이 순안 국제공항에 언제고 도착할 수 있었고 그리 되면 최고 영도자의 홍보 작전은 결정적 단계로 들어가야 했다. 좋소. 김정은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한테 하고 싶다는 그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 열간 등압 압축법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와 내 조수가 열간 등압 압축법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북한에 전수하고 그 대가로 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고 영도자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오. 북한은 정말로 환상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자기 고국만 한 게 또 있겠소?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종류의 계약에 서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계약을 지킬 뜻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노인이 이렇게 늙은 것만큼이나 능력이 있다면 이런 귀한 지식을 가지고서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 빈둥거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영원히 공화국에 머물러야 했다. 얘기 끝. 알겠소. 최고 영도자가 흔쾌히 수락했다. 그러고 나서 알란 칼손과 그의 조수에게 지금 가지고 놀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이 4kg 있으며 500kg은 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4kg은 그들과 같은 배를 타고 왔단다. 제대로 납으로 싸가지고 말이오. 김정은은 이렇게 말하면서 책상 위에 밤색 서류 가방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불행히도 그에게는 그 열간 등압 압축법으로 이 가방 속의 내용물을 가지고 무얼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비서 한 명이 방 안에 들어와서는 최고 영도자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고맙소. 김정은이 말했다. 선생의 그 압축법에 대해 좀 더 들어보고 싶소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겠소. 우리 세 사람은 KCNA로 갈 거요. 아니, 수석 조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곧장 호텔로 가 계시오. 김정은은 벌떡 일어나 두 노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율리우스는 김정은을 따라 알 수 없는 이니셜의 장소로 가는 것과 거기에 못 가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KCNA? 그는 불안한 얼굴로 알란에게 속삭였다. 그게 뭘까요? 뭐 보면 알겠지. 어쨌든 우리가 마신 차와는 달리 좀 마실 만한 것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먹을 만한 것이든지.